벌써 어느덧 5주차 5일차 가야 되는데 다 피셨죠? 자, 처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제목이 이제 거짓 이별이라는 거예요. 거짓 이별. 자, 일단은 요거의 작자가 지금 한용운이에요. 이 한용운 하면 뭐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일단 뭐 님의 침묵이 가장 유명하겠죠, 그렇죠? 님의 침묵, 그거는 뭐 수의 비밀,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자 보통 이 한용운 같은 경우는 우리 항상 시를 해석할 때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어요, 그죠? 님을 뭐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뭐 말 그대로 뭐 이제 연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부처로 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부처라는 게 여기서 일단 그 종교의 어떤 일종 그치 절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뭐야 좀 더 확장을 해주셔야겠지. 얘네들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 요거는 무슨 관점? 뭐라고요? 뭐라고요? 말을 하시단 말입니까? 어쩌라고 거죠? 자, 내재적 관점, 절대론, 절대론과 연결됐을 거고, 요거는 반영론과 연결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야 표현론이랑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쵸? 얘가 작가랑 관련되는 거고, 여기에 시대적 상황이랑 관련되는 거죠. 얘는 말 그대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거짓 이별이라는 게 뭘까요? 거짓 이별? 거짓 이별. 그게 뭘까? 뭘 것 같아요? 거짓 이별. 일단 이별의 상황이야. 아니, 왜 내가 어려운 질문하냐? 거짓 이별 어려워? 이거 뭐 어려워? 야, 이별이 거짓말이래. 이거 어렵냐고. 어려워? 왜 말을 못해? 응? 여기 보면 혹시 뭐 디버프가 걸리시네? 말을 못하는 디버프. 제가 뭐 침묵이라도 걸었나요? 아니잖아. 그죠? 자, 일단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이야. 이별의 상황인데 거짓의 상황이래. 그렇다는 얘기는요, 혹시 위장이혼 위장이혼 들어봤나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거랍니다. 어쨌든 그럼 그 위장이혼이라는 거는 뭐야? 일시적인 거잖아. 그럼 이 거짓 이별도 마찬가지. 뭐야? 일시적인 이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일시적인 현상이야. 자, 그럼 봐봐. 제가 특성을 일시적인 이별이라고 했다라면요, 뭐랑 연결이 가능하냐? 재회가 가능한 거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걸 통해서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거짓 이별에 대한 뜻을 생각해 보자고. 자,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절대론적 관점, 그냥 말 그대로 임과의 이별이야, 그쵸? 조국이라고 한다면 뭐야? 그럼 여기서의 거짓 이별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죠. 사실 뭐 이 내용에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보통 요 두 개까지는 해석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70, 본문 볼게요. 자,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일단 지금 무슨 상황? 이미 우리는 지금 이별을 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자, 내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일시적인 이별을 하고는 있죠, 그쵸?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하고 있다? 그렇지, 이별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자, 그 옆에다가 딱 두 가지만 적어둡시다. 자, 요 구절의 뜻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뭘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이 거짓 이별은 언제 우리에서 떠날 것인가? 그럼 우리 거짓 이별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당신을 뭐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뭘로 볼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상황?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자,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짓 이별을 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자, 거기 밑줄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부정? 이중부정. 그죠? 이중부정에 사용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도화와 낙화야. 자, 여기서 도화랑 낙화라는 말이 나왔네. 자, 이 두 기준으로 나왔을 때, 자, 도화는 뭐예요? 복수하고 낙화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방금 제가 이중부정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의 도화는 낙화에 비해 더 어때? 좀 더 생기있고 그래 보이지? 뭐 이거 젊을 때. 낙화는 그럼 뭐겠어요? 늙을 때. 그렇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 젊을 때 이별을 한 내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서 시간의 경과가 돼서 더 늙어질까요? 이런 얘기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온 표현들 중에 여기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뭐가 있어요? 하나 더 있네요. 그쵸? 푸른 구름. 푸른 구름이 뭐겠냐? 쪼이는가 이별채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자,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보시면 돼? 거기 뭐라고 했어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 뭐야? 머리 얘기하는 거지. 머리가 어떻게 백발이 되어가냐? 라는 얘기겠죠. 맞죠? 자, 근데 여기는 특별히 또 뭐야? 푸르고 백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색채 대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대구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늙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맞니? 자, 근데 밑에, 자, 머리는 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내가 늙어도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치? 시간이, 한마디로 뭐야?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 그죠? 그럼 일단은 당연히 색채 대비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건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자, 이번엔 뭐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붉어진대요. 자, 이거 맞출 수 있는 거 뭘까? 맞아요. 그쵸? 관념의 구체화. 언제 얘기할 거야, 동균아? 너 내가 침묵 걸었니? 그치? 관념의 구체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 갑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겠죠? 이것도 마치 대구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가 대비가 됐어요? 식어가도 더워갑니다. 있으니까 촉각의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촉각의 대비. 그죠? 항상 우리가 색채 대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감각들이랑 그렇게 막 찾아봤을 때 이렇게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자, 거기 밑줄 쳐주시고요. 그거는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 자, 사랑의 언덕에 사태가 났다는 거는 사랑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밑에다가 이별의 상황이라고 해주시고. 자, 이별의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나도 희망의 바다인 물결이 뛰놀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내가 희망이 뛰어오른다는 얘기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만남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남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거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구가 들어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별, 만남 둘 다 있으니까 대조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 알아요. 자, 지금 뭐라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거짓 이별이 뭐 할 줄 안다고요? 떠날 줄을 안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우리가 언젠가 이런 이별의 상황이 해소가 될 거라는 얘기겠죠? 해소가 될 거란 정확히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희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해소에 대한 희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는 죽음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별이 끝나는 순간 나는 죽음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이별은 곧 죽음이라는 이야기. 이별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겐 죽음이라는 얘기. 난 이별하면 죽을 거야. 아, 뭐 이상하네, 그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자, 내가 다시 만날 거라면은, 내가 재회를 할 거라면요, 뭐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누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딱 시만 두 세트 다 하고요. 쉴 거예요. 두 세트. 뒤에 또 있어요. 고전 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네, 뭐가 있냐면요. 네, 어디서 많이 봤죠? 불이 깊은 남간에 바람의 아니밀세 곧 ď오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 이거 할 겁니다. 아마 밑에 125장도 했을 겁니다. 예. 이번엔 중생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거 말 그대로 문학 작품으로 할 겁니다. 원하면 해드릴게요. 어제 고전시도 시험 봤거든요. 왜요? 네? 왜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왔어요? 네? 그 주신 단원에서 한 75분 정도 나오셨는데. 아, 고전 어휘 시험. 아이, 뭐 그거 쉽잖아. 아,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국어쌤이라 가는 거다라는 표정으로 보지 말라고. 아이, 뭐 그 쉽지. 그 솔직히 그것만 알고 고전시가 이렇게 딱 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제일 쉬운 게 거긴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요. 제일 쉬운 거예요. 차라리 현대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막 거짓 이별,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할 건데 모를 수도 있잖아. 이거 졸라 뜬금없단 말이야. 난 현대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고전은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것만 알면 쉬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건 뭐냐? 독서야. 지금 문학에 찔찔거릴 때가 아니야. 문학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작밥이어야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해야 될 게 그게 아니라고. 문학은 일단 최소 하나만 틀린다. 아니 최대 하나만 틀린다. 최대 하나만 틀린다는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죠. 문학을 못 잡는데 어떻게 다른 걸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문학은 잘하는데 독서를 못하는 경우는 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독서를 잘하는데 문학을 못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문학 아니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 볼게요. 이제 맹세라는 작품인데, 얘는 표현법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가도 마찬가지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얘도 마찬가지 사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라. 야, 잠깐만, 얘도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그 서리는 당연한 거고. 싸늘하고 뜨겁다 했으니까 촉각대비가 드러났죠. 그쵸? 촉각대비. 자, 제가 어떻게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일단 첫 번째,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했죠. 그쵸? 그죠?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촉각대비. 그럼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뭔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뭘 강조해? 그러니까 내가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사랑하는 가슴을 어찌 할 거냐라고 한 거니까. 그쵸? 뭘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야? 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여기에다 서리법까지 넣어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자, 창백한 꽃송이라 했어요. 창백한 꽃송이. 어떤 상황이야? 이게 없는 상황이죠. 생명력이 부족한 상황이야. 맞냐? 그 다음에 이제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뭘 줄 것 같은 거야?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맞니? 요게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 돋는 아침에 죽어가리라 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 생명력을 바치겠다는 얘기니까 자기 희생적 태도 넣을 수 있죠. 그쵸? 자기 희생적 태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으로 연결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임에 대한 어떤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되니? 자, 아무튼 두 분 다 이제 전 남친이든 전 여친이든 있었을 텐데, 이제 전 여친은 없었어? 아니요. 남친이 없었어. 자, 헌신적인 사랑. 아마 초창기는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어요? 이런 나쁜 사람. 글쎄, 뭐 이게 지나치게 뭔가 나는 헌신적으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면요, 그게 당연한 줄 안단 말이야. 그 있잖아,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줄 안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니고,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말 그대로 뜻이 뭐예요? 내 몸을 희생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를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상태가 그러하지 못하면, 내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걸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지. 그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특히 어릴 때는 나만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만 뭔가 희생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나요? 무조건 나한테 헌신해, 새끼야.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거 헌신적인 태도, 꼭 어릴 때 했으면 됐잖아.
어릴 때 했으면 됐잖아. 어릴 때 20대 때 했으면 됐잖아. 초반에 했으면 됐잖아. 뭘 또 할 거야? 힘들어. 저 힘들어요.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헌신적인 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야.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나는 그 선상, 처음에 만날 그 선상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헌신은 내가 하는 거야. 자, 헌신은 어떤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헌신은 자발적이야, 그쵸? 이거는 타인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냥 갑자기 문득 말하다가 빡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 교재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좀 갑자기 쓰다 보니까 이게 딱 써지더라고. 뭐지? 뭐지? 이 헌신적 사람, 뭐지?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거슬렸어요. 왜 거슬리면 안 되는 거야? 나만 쓰레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자, 사랑하고 사랑한 걸 모두 다 잃는 상황 자체는 우리가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 아까 얘기했던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만약에 추가로 조금 더 넣어주자면요,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이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극단적인 상황. 그죠? 자, 요걸 다 잃고라도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뜻을 생각을 해보자면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아니야, 영원히?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또 죽어. 이게 말이 돼. 야, 이 뼈가 지금 뭐라고 해서 이 뼈가 부활하고 다시 죽을 때까지 언제든냐, 씨발, 뭐 하자는 거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죽어서 뼈가 됐는데 뼈가 살아나도 다시 죽었군요. 열설법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강조할 포인트들은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님을 사랑하겠다는 얘기겠죠.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야, 우리 왜 갑자기 고전시가를 해야 되는 느낌이 드냐? 그 1월 누구겠어요? 임금 아니야. 임이야, 임. 알겠죠? 임금 아니에요. 알겠죠? 임입니다.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보고 울어라라고 했어요. 나보고 뭐 한 거야?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명령을 했다. 내가 나한테 명령을 한다? 내가 나한테 명령을 한다? 뭘 강조하는 거야? 뭘 가지고 싶은 거야? 뭐라고? 너 뭐라고 한 거야? 말을 하다 말어. 뭐야? 뭘 강조?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정확히 무슨 의지를 강조하겠어요? 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지, 그죠? 헌신적, 아무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의지, 그죠? 헌신적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밑에 마음 가난하거나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내가 마음이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그쵸? 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자랑과 선물이 있겠냐라는 서리적 표현이겠죠. 맞죠? 내가 가난할지라도 뭐라는 거야? 내가 가난하니까 이런 게 없다는 얘기겠죠. 다만 밑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이거 약간 고전시가에 나와 있는 특성들이 아주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단 의로운 사람들이 뭐 한 거야? 희생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 희생이라는 게 꼭 헌신적 사랑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다른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것?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피를 가지고요. 뭐까지 얻을 수 있냐? 솟아오르는 대나무로 만든 피야, 대나무. 자, 대나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그렇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빌드업도 이미 깠으니까 우리가 지조, 절개,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물이나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쵸? 왜? 내 마음이 가난해서, 혹은 실제로 가난해서 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 그럼 이거는 님과의 사랑과 연결을 시킨다면 뭐겠어요? 내가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이상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한 거잖아. 내가 돼졌는데 그 뼈가 살아나 다시 돼질 때까지 사랑한다고, 졸라 사랑한다고. 졸라 사랑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자, 거기는 두 가지 포인트 보셔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였냐? 뭐라고? 흐느끼는 거니까, 흐느끼는 피리니까 일단 의인법이죠. 그럼 또 있다? 뭐 있을까? 누가 아픈 거야? 가락이 아파? 난 안 아파? 나도 아플 것 같은데? 나도 흐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지, 감정이 임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픈 가락이 구천에 사무침을 입은 듣는가, 이거 서리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미워하는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수치 되살아 다시 죄될 때까지. 자, 우리가 붉은 마음이 수치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수치 다시 살아나서 또 아까랑 되게 비슷하네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추가를 해주자고요. 뭐에게 추가해주냐? 요것도 들어갔죠. 우리가 문장이 뒤에 있었던 문장들이 앞에 한 번 더 언급이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앞에 부분에 뭐랑도 연결이 가나? 자, 뼈가 되고, 뼈가 부활해도. 뭐 이것도 연결되겠죠. 농구다! 자기 아니지? 아니라고? 아까 저런 거 다 봤는데, 여기서 다 보인다고. 맨날 내가 학교생들 맨날 해서, 야, 니네 졸리고 뒤통수 다 보인다. 이러면서 맨날 하잖아. 그치? 너도 그랬다고. 나 학교생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뭐 이거는 그냥 님에 대한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이 거룩한 이름은 뭐겠어요? 님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지금 거기네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밑에 푸른 구름 거기네요. 그 다음에 B가 B가 미워하는 거 거기까지네요. 그쵸? 자, 뭘까요? 1번, A와 B는 모두 대상의 변화를 묘사하여. 맞냐? 그쵸? 한쪽 A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색이 바뀌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마음이 수치된다는 그 변화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딱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와 B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 있냐? 가에는 있니? 가에는 백설, 가을볕 있기는 하네요. 그죠? 근데 B에서는 없죠.
그러면 A는 B와 3번 A는 B와 달리 비유적 표현 뭐 같은 뭐 같이처럼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없어요? 하나 있잖아. 은유법 하나 있네. 머리를 푸른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B에는 있냐 없냐? B 있어요? 있지. 숫 붉은 마음 둘 다 비유적 표현 있잖아. 은유잖아. 은유. 그죠? 근데 여기서는 A는 B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지. 4번 B는 A와 달리 대비되는 이미지. 이거는 A도 대비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A는 독백체 방식, B는 대화체. 둘 다 대화체겠지. 그죠? 청자가 없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갑시다.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 언제는 당신에게 현재 화자와 이별한 상황임을 환기하게 하는데 활용된다. 많이? 가의 언제가 어딨냐? 그죠? 당신과 나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이거 연결되겠죠. 이별한 상황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2번 가에서 언제나는 당신과의 이별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나는데 활용한다. 자, 언제나가 어딨냐? 언제나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날 것인가? 이거는 뭐야? 언제쯤 우리 이별이 끝날 것이냐라는 거잖아. 희망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가에서 얼마는 당신과 이별한 시간이 매우 길게 인식됨을 부각되는데 활용한다. 어디 갔냐? 얼마가 어딨냐? 얼마. 한 해 돌아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졸라 오래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4번 나에서 어찌하리야는 오랫동안 임에 대한 사랑을 지녀왔음을 강조하는 데 활용한다. 이거 가장 처음에 있는 거죠.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내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구나 라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 어이하리야 어딨냐? 어이하리야 맨 밑에 있나요? 그죠? 못 잊힐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활용된다. 맞겠네요. 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기억이 시들어가는 거기입니다. 도화가 낙화되는 거. 1번 도화에서 낙하로의 변하는 젊음을 잃어가는 화자의 바로 맞네요. 2번 피와 눈물의 상태 대비는 시간이 흘러도 강해지는 화자의 사랑을 나타낸다. 니은이 어딨냐?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 간다 라고 한 거는 요것도 맞겠네요. 마음이 강해진다고 하는 거잖아. 그죠? 3번 창백한 꽃송이는 임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절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뭐 생명력이 없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리을에 사랑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해야 할 것을 나타낸다. 사랑하는 것. 그치? 이걸 다 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 돼? 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되니? 5번 미음의 필이 아픈 가락은 사랑하는 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화자의 지조와 절기를 이렇게, 그치? 이거를 가라고 해서 한다고 한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는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게 의존하게 된다. 가와 나는 모두 임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존재. 아까 학류군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죠?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가에서는 임의 부재를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하며 임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1번부터 봅시다. 1번 가에서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상황을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한 것은 맞냐? 객관적 이별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부정하여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거다. 맞겠죠? 2번 가에서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을 안다는 것은 부재하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확신. 그치? 언젠간 만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니? 오케이? 모르겠어, 동균이? 알겠어? 모르는 것 같은데 한 2초 생각하신 거 보니까 알아 몰라. 빨리 얘기해. 알겠어? 3번 나에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라고 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열정적 사랑이 영원한 상황. 이건 연결되겠죠. 그죠? 아까 만년 죽었는데 씨, 또 다시 부활해 또 되죠. 난 그건 못해. 4번 가에서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고 한 것과 나에서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한 화자의 절망감. 아이 이거 진짜 안 맞잖아. 내가 님을 계속 사랑한다며. 존나 사랑했다. 아니야? 전혀 안 사랑했어? 너무한 거 아니냐? 매너가 없네. 아니 그 정도의 열정은 있을 수 있죠. 했다잖아. 과거형이야. 지금은 안 사랑해도 돼. 알겠습니다. 5번 가에서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뜨는다라는 것은 재회에 대한 희망이 지속되는 상황을 표현한 거. 이거 맞고, 나에서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을 보며 운다는 것은 절대적 존재를 마주할 때 느끼는 벅찬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도 연결이 되겠네요. 넘어가 봅시다. 드디어 나왔네요. 자, 안민가와 용비어천간. 용비어천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언제 지어진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언제? 조선 때 지어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민가는 혹시 언제 지었을 것 같아요? 안민가가요? 이거는 파악하기가 쉬우면서 어려운데, 작자가 충담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충담사라는 사람은 찬기파랑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신라시대죠. 네, 신라시대입니다. 근데 이 안민가의 내용이 마치 뭐 같아요? 뭔가 유적 사상 같잖아. 그래가지고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요, 신라시대든 조선시대든 어쨌든 뭐야,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사실 누구한테 케어를 잘해줘야 돼요? 왕한테 케어를 잘해줘야 돼요? 이게 뭔 개소리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지금 노스코리아잖아요. 그죠? 지금 어제 보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딸애가 하나 더 있어. 봤어요, 얼굴. 졸라 못생겼어요. 리설주가 이쁘다고 생각돼서 나는 나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아. 존나 뚱뚱해. 그냥 와 이러고 있어. 사진 봤어요, 혹시? 거의 뭐 4대 세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죠? 뭐 호카게도 아니고 무슨, 그지? 뭐 4대 호카게야? 뭐야? 신기한 곳입니다, 거기. 그죠? 그거 한마디로 뭐야? 왕한테만 케어를 하면 고게 된다는 거예요. 고게 된다는 거야.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라는 참고로 뭐랑 관련돼 있었냐? 불교랑 관련돼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는 유교랑 관련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어쨌든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 어때? 공통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안민가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그럼 향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몇 구치 향가야? 19치 향가죠. 그죠? 19치 향가입니다. 아마 우리가 향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뭐 이 정도까지가 있을 겁니다. 예. 이것도 향가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향가가 은근히 꾸준히 수능 특강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전에는
이전에도 19치안가가 하나 있었어요. 원왕생가라고 해서 왕생이라는 게 내가 죽어서 다시 환생할 때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죽었는데 내가 잘했으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 뭐야, 우리 향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불교적 색채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연결시키면 되는데, 어쨌든 얘는요, 둘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후다닥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해주는 어머니요, 백성을 어린 아이라고 하신다면은 백성이 사랑을 알리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뭐야? 임금, 신하, 백성을 다 한데 뭐로 놔둔 거야? 그치? 임금과 신하와 백성을 한데 모아서 가족처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요 포인트. 자, 일단 얘는 지금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쵸? 얘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린 아이라고 했어요. 자, 요런 구조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슷한 대상을 엮어서 같은 속성으로 비교하는 거야.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구조를 처음 들어봐?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라는 거 자체가 뭐야? 장기 레이스죠. 인생도 장기 레이스. 이 둘도 속성이 똑같고 아까 그 둘 속성도 같았어. 들어봤을걸요? 제가 얘기하면 100% 기억날걸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추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봐? 야, 1학년 허투루 나왔냐? 이거 솔직히 했어. 이거 안 했을 리가 없어. 거짓말하지 말아줄래? 내가 지금 그럴 줄, 야이, 졸라 민폐네 이거. 이씨, 내가 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까부터 저 계속 보고 있어. 내가 머리 이렇게 하고 있길래, 아, 얘 조만간 사과 한번 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 해버리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자, 여기 물생이 누구겠어요? 백성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라고 한다면은 이거 지금 밑에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일단 백성을 다스리는 과정까지 나왔어요. 그죠? 근데 뭐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그럼 나는 이 땅을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표현? 서리적 표현. 누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백성들이. 봐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너무나도 잘 키우면은, 그 백성을 너무나도 잘 키우면은 그 백성 입장에서 뭐야? 나 이 땅 말고 갈 데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란 얘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요, 나란히 유지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백성을 잘 보살펴야 나라가 잘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향가의 특징이죠. 뭐였어, 동료야? 내신이야. 너 내신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향가의 특징 지금 뭐야? 이거 뭐야? 빨리 얘기해. 뭐야? 알잖아. 뭐야? 뭐라고요? 시선이요? 그럼 뭐예요? 빨리 얘기해.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너 안 맞추면은, 못 맞추면 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와야 돼. 알겠지? 빨리 얘기해. 뭐야? 영탄 뭐가 감탄사인데? 뭐가? 어디에? 미쳤네? 3주 남았어. 3주 남았다고. 너 수염이 몰라? 향가의 형식적 특징. 제 고전시가 봤다며. 그럼 알아야지. 낙구에 첫머리가 감탄. 너 사와 있다. 뭘 알고 있어? 그럼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면 넌 모르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걸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잖아? 그럼 너 문제 풀 때 100% 벙뛴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진짜야. 물론 이런 거를 가르치는 정도까지 할 정도면은 진짜 이거는 100점이 가능해. 그거 아니잖아. 그죠?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외우는 것도 있고 문제 푸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완벽히 알고 싶다? 본인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모를 수가 없어. 야,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알려주는데 내가 그 이상의 이해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냐? 봐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부분 여러분들 100% 소화 가능해요?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한 150에서 200은 해줘야 여러분들이 100% 겨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아사 응? 아사라 빡치네. 자, 여기 봐봐. 자,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산다면 이건 이 얘기는 뭐야? 각각의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래서 자기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나라 안이 태평할 것이니라. 그럼 핵심이 드디어 나왔어요. 첫 번째 뭐야? 백성을 잘 다스릴 것. 두 번째 핵심은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 그 두 가지만이 뭐야? 나라가 그렇죠. 평화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너무 쉽잖아, 그지? 중세부호로 칠까요? 불휘 깊은, 여기서 불휘는 뭐 고경호하고 그거까지 하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멘탈이 부서질 것 같아서. 한마디로 뭐야? 뿌리 깊은 나무는 뭐라는 거야?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근간이 깊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아지니 그지? 너 이거 알아? 알아 몰라? 뭔 개소리야. 중세국어 때 이거 했어. 뭐? 했어 안 했어? 그럼 왜 기억이 안 나? 왜 처음 봐? 용표처럼 안 했어? 그럼 왜 기억이 안 나? 아까 안 한다며. 저런. 자,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칠세. 뭐야? 이것도 아까랑 같은 거죠. 대구. 그죠? 대구적 표현이죠. 내히 일어 발아래 가느니 내가 일어서 바다에 가느니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25장.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천세 위에, 이건 뭐야? 천상계에서 뭐가 미리 정하신 한수북에 뭐야? 한강 위에 누인개국 하샤. 그러니까 뭐야? 조선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늘의 뜻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복년이 가히 없으시니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밑에 있죠. 그치? 이게 조선이 생기고 나서 계속 운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아니, 그 다음 밑에 성신이 니으샤도 경천금미 하시야. 그니까 뭐야? 이건 뭐야? 천상계에서 아무리 그걸 해줘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더욱 뭐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나라의 기틀이 굳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님금아 알아주셔. 임금님이시여 알아주세요. 뭐야? 낙수에 산행가 있어 하늘을 믿으니까. 자, 거기 부분은 뭐였어? 고사인용이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균아? 알아 몰라? 몰라? 처음 들어봐? 너 알아? 나 알아? 예, 옛날에 배웠어. 그게 뭔데? 예, 그 무신이나 고사 이름 해가지고 중국에 오는 왕이 뭐 그렇게 디테일까지 할 필요 없고. 자기 일 안 하니까 일 안 하고 혼자 사냥하러 다녔어요. 사냥하러 갔는데 사냥하러 나간 동안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할아버지가 그 왕권을 뺏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비가 할아버지인데? 하나비를 하나비리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사냥을 너무 많이 가니까 그 할아버지,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이 사람의 왕권을 빼앗아 한마디로 뭐 한 거야?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뭐야? 믿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뭐야? 얘도 나태하게 임금이라는 존재는 나태하게 어딜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뭘 해야 된다. 백성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랑 연결되는 거야? 아까 위에 있었던 경천 근민이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죠? (1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빈칸에 각각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가나이는 두 대상 사이에 유사성에 기초하여 어떤 속성을 미루어 추측하는 유추의 논리가 나타난다. 가는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가 마치 무슨 관계? 가족 후 관계와 비슷하다고 봤고, 나는 한 나라의 역사적 운명과 관련된 이치가 나무샘 등에 적용하는 자연의 이치에 비슷하고 봄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번영을 이루는 나라의 축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둘 다 뭐가 이루어졌다? 유추가 이루어졌다. 2번. 기억 비읍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기억이 백성, 니은이 물생. 그럼 뭐야? 기억, 니은은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먹여 다스라는 주체가 아니니까 꺼지세요. 그죠? 기억이 니은을 뭘 다스려? 백성이 백성을 다스려? 기억이 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니은이 디귿에서 삶을 이어가야 나라가 유지되다. 물생이 뭐야? 이 땅. 그치. 백성이 이 땅을 계속 이어가야 나라가 유지되는 거니까 2번이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이 가와 나를 설명할 때 A씨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세요. 자, 가와 나 모두 바라는 결과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뭐를? 조건이 있겠죠. 그죠? 선행 조건이라고 써주세요. 선행 조건을 가정법의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교훈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 A 뭐야? 임금, 신하, 백성이 본분에 충실하면 옆에 나라가 뭘 이루게 된다고? 태평할 것이다. 뭐죠? 태평을 이루게 된다. B가 태평이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C, 자, 임금들이 땡땡땡땡 하면은 나라의 기반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다. 뭐야? 그 경천근민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지금 20분이니까 쉬는 시간 한 번에 끝낼까요? 제가 좀 늦었으니까 한 번에 하고 쉬는 시간 한 번에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쭉 나갈게요. 대신 쉬는 시간을 좀 길게 드릴게요. 얼마 드리면 되냐? 15분 드리면 되나? 지금 20분이니까 35분까지. 우리가 원미동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얘도 마찬가지 시대적 상황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때쯤이 1970년대예요. 1970년에서 1980년대란 말이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원미동 사람들과 세계관이 똑같은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땅이라는 작품도 이 원미동 사람이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나온 원미동 시인도 그렇고요. 무슨 가수가 나와가지고 뭐 노래하는 뭐 그런 작품도 있는데, 세계관을 공유한다라는 건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970년대 때 나왔었던 개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미동 사람들에서는 우리가 산업화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왜? 이촌향도 현상, 그죠? 마지막 땅에서도 그랬고, 그 원미동 사람들에서도 그랬고요.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 여기서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산업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도 있었냐? 이것도 있었잖아요. 독재 정권도 있었잖아요. 그죠? 독재 정권도 있었는데, 이 원미동 시인에 나오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다. 이 원미동 시인 자체가 지금 여기서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몽달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다만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서술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주인공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서술자가 어립니다. 네, 서술자가 어려요. 자, 넘겨볼게요. (2번에) 있는 보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독자 입장에서 그 서술이나 논평을 믿기 어려운 서술자를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하는데, 어린아이 서술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술자로서 어린아이는 대체로 그 자신이 사건의 중심이다기보다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서술자는 어른들과는 달리, 자, 뭐라고 했느냐, 순수한 시선이래. 순수한 시선. 적어드릴게요. 자,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지만, 그죠? 순수한 시선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숙함을 바탕으로 뛰어난 사리분별.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뛰어난 사리분별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서술의 설정은 어른들의 세계가 지닌 부조리함이나 모순을 폭로, 밑줄, 부조리함이나 모순을 폭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나와볼게요. 자, 볼게요. 자,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퀭한 두 눈에 부수술한 머리칼, 사시사철 껴입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점퍼와 희끄무레하게 달아빠진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 꼭 몽달귀신 같다고. 그죠? 아까 몽달귀신 이 얘기죠. 몽달이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럼 방금까지 뭐에 대한 묘사를 한 거예요? 이 원미동 시인의 외양을, 그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겠죠? 그죠? 적어주세요. 외양 묘사. 자, 그런 거 같다고 서울 미용실의 미용사 경자 언니가 맨 처음 그를 몽달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경자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그를 좀 경멸하듯이 어린애 다루듯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인데,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얘에 대해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다. 약간 좀 모자른 사람이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니? 자, 까닭은 그다 약간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약간 돌았대요. 약간 도른자래요.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하대요. 물론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도 해주는 게 맞는데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다. 몽달씨는 무궁화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다. 베란다에 화분이 유난히 많고 밑줄. 그 다음에 새장이 3개나 걸려있는 몽달씨네 집은 여름이면 우리 동네에는 드물게 웅웅거리며 하루종일 에어컨이 돌아가는 부자였다. 오! 원미동 시인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하긴 하지만 집이 좀 잘 산대요. 부자래요. 그 다음에 시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노인이 늙음하게 젊은 마누라를 얻어 아기자기하게 살아보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 몽달이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그쵸? 맞니? 아버지가 있는데 뭐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나 봐요. 근데 결혼한 재형 집에 있지 않고 새 살림 재미에 폭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옮겨온 막둥이였다. 야, 그럼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거야? 아빠랑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래니? 눈치 없다고 보는 거지, 그치? 자, 그것부터가 팔불출이 짓이라고. 팔불출이 뭔지 알아요? 팔불출. 어쨌든 부정적 워딩인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봐봐. 형 집에서 살면 될 거를 굳이 왜 아버지, 야, 젊은 마누라 얻었대잖아.
한창 신혼일 텐데, 그럼 거기서 이제, 밤에도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눈치 없게 왜 거기 있냐 이거지. 그죠? 자, 아무튼 강남부동산에 고흥댁 아줌마가 욕을 했었는데, 이거 또 나왔네, 그지? 우리 어디서 익숙한 이름 하나 나왔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왜 바보짓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거기 부분 미리 쳐주시고요. 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어린 서술자의 특징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제한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몽달씨에게 친구가 있다면은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다. 몽달씨 나이가 27이라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이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또 그 하나의 친구인데, 맞죠?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이 있다. 거기 위에 주셔보자.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이다. 이게 뭐야? 직접 제시죠?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비치 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낸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퉁명스러워졌다. 자, 내가 지금 나의 친구가 원민홍 시인이 첫 번째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김 반장인데, 자, 김 반장이 지금 어때가고 있니?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변했어요. 그죠? 자, 근데 태도가 변하는데 당연히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밑에 뭐라고 나와있냐? 그 까닭도 나는 훤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는 수밖에. 요런 게 이제 뭐예요? 약간 좀 통찰력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었다. 아이씨, 야, 이 안에 잘해주는 이유가 뭐였어? 그래, 썸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씨발 잘해주는 거네. 그치? 근데 가버리니까 다시 안 해주는 거잖아. 맞죠?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심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차에서 욕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이 우리 집에 두고 보기에는 아까운 편이었는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겨워 맨날 뚱하던 언니였다. 그러니까 얘가 언니가 가니까 씨발 또 나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략 부분에 보면요. 나는 몽달씨와 함께 슈퍼 김반장과 친구처럼 지내고 김반장은 몽달씨를 일꾼처럼 물어먹는다 라고 됐어요. 일단은 김반장과 이 몽달이는 서로 뭔가 일을 도와주는 관계인 것 같은데 뭐처럼 한다고? 일꾼처럼 취급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느 날 몽달씨는 불량배들에게 쫓겨 형제의 슈퍼를 찾고 김반장은 자 여기서 말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불량배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불량배가 누군지 대략적으로 알 거예요. 누구겠어요?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하는 가지. 몽달씨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뭐 상체 하체 하는 사람 말고. 자, 1970년대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고 많은 억압을 받았던 계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그렇죠. 그럼 원미동 시인은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지식인인데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얘를 지금 뭐로 판단해? 약간 좀 바보처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보처럼.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자, 근데 김 반장은 뭐래냐? 자신에게 밑줄 피해가 될까 싶어 몽달씨를 매몰차게 쫓아낸다. 자, 요런 태도 이거 어디서 그렇지. 딱 나오네요. 동균이는 언제쯤이면 즉석으로 대답할까? 자, 김 반장은
소시민적 인물이에요. 네, 소시민적 인물. 소시민적 인물이 정확히 뭐라고? 자신의 이익. 그쵸. 자신의 이익만 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몽달씨는요. 아, 맞다. 이거 원미동 사람들 그 같은 세계관이 하나 더 있는데 비 오는 날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니들 시험 보면 누구 시험 보면 아니냐? 너네 아니? 너 아니냐? 너 아닌가? 다른 애인가? 아무튼 그것도 같은 거예요. 비 오는 날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거기서도 김반장 나오거든요. 맥주 주면서 맥주 먹을 때 막 옆에 와가지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몽달씨는 불량배들에게 얻어맞고 알아누웠다가 열흘쯤 지나 형제 슈퍼에 가서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김반장의 일을 돕는다. 근데 이제 다시 대화로 돌아왔죠. 그날 밤에 난 여기 앉아 다 봤어요. 누구 얘기야? 자기 서술자 얘기겠죠? 뭘?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거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약간 멍청한 척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각 작정인지 갠슬의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몽달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이 아니야 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죠? 맞죠? 그래도 몽달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씨는 마냥 딴 점만 피우고 있었다. 넘기시고요.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아이치,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삐쭉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씨는 기어이 시를 읽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은 순교자 같다. 자, 박해받은 순교자 밑줄 쳐주고요. 그게 지금 누구야? 은사시나무라고 있잖아. 근데 그게 사실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몽달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정치적 탄압이란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이 부분도 있고요. 너 글씨 알지? 자, 이거 가져. 난 다 외웠으니까. 몽달씨가 구깃구깃한 종이 쪽지를 내게로 내밀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하였다. 자, 거기 밑줄 쳐주시고요. 왜 눈물이 나려 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몽달씨에 대한 뭐가 될 수 있는 거고 연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연민이죠.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씨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윗글을 읽고 1번에서 3번이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로 표시하셔. 이거 좀 문제가 쉽네요. 그죠? 자, 몽달씨라는 별명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죠. 자, 2번. 슬픈 시에 은사시나무는 부조리한 일을 경험한 몽달씨를 상징하는 것이다. 맞고요. 3번. 나는 몽달씨가 김반장이 그에게 한 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맞죠? 자, 이번에 보기를 같이 했으니까 자, 쭉 봅시다. 1번. 자신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맞죠? 2번. 공댁 아줌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도 맞고요. 3번. 27살짜리 남자와 친구로 지낸다는 점에서 어른과는 다른 순수한 시선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다. 맞아? 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김반장이 몽달씨에게 한 일을 잘못된 일이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리분별력을 지녔다. 맞고. 5번은 김반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이에 비해 조숙함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겠다. 그럼 3번이 정답이네요. 순수한 시선인지는 모르잖아. 그죠? 됐나요? 3번. 보기에 A, B에 대한 알맞은 글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이 작품에서 김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날 밤 이전과 이후와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그날 밤 이전에 나는 나보다 20살짜리나 많이는 김반장을 친구라 생각하면서 그를 맞아요. 시식하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나는 그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됐다. 이건 맞는 말이겠네요.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네? 다음 소설이. 다음에 소설. 자, 이번에는 이거는 수행평가 봤어. 이거 봤어요? 중학교 때. 이거?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소설과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게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하면서 달라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거랑 유사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작품에서는 그 엄석대라는 그 대장이 끝까지 나쁜 새끼고 그래요. 근데 우상의 눈물이라고 했으니까 우상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좀 대단하게, 그죠? 그럼 여기서도 대장격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걔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을 이 소설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야? 대장의 몰락입니다. 자, 요거는 3번에 있는 보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상의 눈물은 합법적인 권력의 폭력성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시되는 폭력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말 그대로 순수한 폭력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합법적인 폭력, 그리고 여기선 권력에 의한 폭력, 이 보기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쭉 볼게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한 폭력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규율의 내면화, 위선의 활용 등 비가시적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얘는요 가시적이겠죠, 그죠? 맞니? 맞아? 요게 이제 비가시적인 폭력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폭력.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1970년대와 작품이 발표된 1980년대는 독재 정치가 만연한 때이며 독재 정권의 폭력이 점점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형식으로 변모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부당한 현실과 불평등한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저항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불분명해졌다. 작가는 거기 밑줄 합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폭력이 뭐라고 되냐, 가시적인 폭력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회의 역사적 현실을 교실 상황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가 더 무섭다고요? 얘가 더 공포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때리는 것만이 폭력은 아닌 거죠. 그죠?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말라가게 하고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예. 알겠죠? 안 해오시면 뭐 보여드리죠. 뭐. 진심이야. 속상해서 그래. 좀 잘 좀 하자고, 진심으로. 저 물만 좀 가져올게요. 이게 아마 투샷짜리라 물 좀 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목도 마르고요.
오늘 제가 텐션이 되게 안 좋나 봐요.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 평소보다 좀 작은 것 같아서. 자, 요거 이해되셨죠? 배경. 그거 배경으로 이제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봅시다. 자, 우리들의 컨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자, 여기서 기표가 대장입니다. 네, 여기서 기표가 이제 대장이고요. 대장이고 일종의 지금 뭐야? 여기서 이 반 내에서 권력자의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기표도 어쨌든 학생이잖아요. 보통 이 교실 내의 권력자라고 한다. 학교에서의 권력자라고 한다. 아니, 선생님 말고. 그러니까 학생들끼리의 권력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랑 연결되겠어요? 요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죠? 순수한 폭력. 물론 요즘은 뭐 그런 건 없겠지. 여러분들 요즘 일진 없다며. 없지? 있어? 너야? 그렇죠. 예. 이게 쌤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너무 싫어했어요. 학교에서는요, 솔직히 남자는 힘세면 장땡이잖아, 그치? 싸움을 잘하면 장땡이잖아. 학교의 그 인간관계가요, 매우 어떻냐면은 야생이에요. 야생이라고요. 왜? 자, 봐봐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서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돈이 많아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야.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학생 때는 그딴 거 없어요. 뭐 존잘이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싸움을 잘하거나 그럼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매우 원초적인 걸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그 공간에서 어쩔 수가 없죠. 왜? 아니 얘네가 돈이 많은지 씨발 뭐 말을 잘하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성격이 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죠? 그럼 난 그래서 학교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 남녀 똑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졸라 이쁘기만 하면 돼. 일진 되려면. 그 말고 없잖아. 물론 성격도 성격도 뭐 약간 세야겠죠. 그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야생에 가까웠단 말이야. 물론 지금은 좀 그게 많이 아마 희석됐을 거예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저 때만 해도 거의 날것의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 왜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야? 만약에 싸우더라도 거의 뭐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싸움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물론 그때보다 어느 정도 등치가 조금 더 있었지만 저는 뭐 이제 주먹으로만 하는 그런 싸움들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막 의자를 던지 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한 거죠. 아무튼 뭐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네. 저는 어쨌든 그런 날것의 느낌으로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현재가 지금 여기 있는 현재가 제일 행복합니다. 과거는 너무 싫어. 진짜 학생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난 안 돌아갈 거예요.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자, 아무튼 쭉 보면요.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본 거를 하굣길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자, 이 병원이 누가 병원에 있었냐면 형우가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짚자. 자, 지금 형우가 있고요. 형우랑 담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컨닝 사건이 뭐야 서로 연루가 되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시킨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합법적인 폭력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야.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 아니겠죠? 그죠?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냐? 아니,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다. 나는 웃어줬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우, 네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건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웠던 거는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들이었다. 근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자, 사실은 기표가 무서운 게 아니라 기표가 어디 파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재수파의 대장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학교 때는 놀고 학교 이제 졸업하면 재수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차라리 뭐지 이 병신은 라는 차라리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차라리 고마워. 그렇지도 않아. 악플보가 무서운 게 뭐야? 무풀이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봐가지고 나 진짜 개민망인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내가 막 석고대죄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런 표정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 이거 수업 아니야? 개드립이었다고. 좀 받아줘라고. 죄송합니다. 예, 일진들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만큼은 이제 개짓거리를 하다가 이제 안 할래 씨. 안 하겠습니다. 자,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가러 왔었다. 그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 나갔다. 근데 뭐야? 점점 뭐야? 이 재수파라는 조직이 뭐 하고 있냐? 와해당하고 있는 거죠. 와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표도 왔었냐?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훅 가슴을 쓸어내었다.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재수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식이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후펼기라고. 자, 부정적인 인식을 가고 있죠. 자, 일단 얘가 기표가 사는 방법이 뭐냐? 이 재수파들한테 일종의 뭘 받고 있는 거야? 그치. 상납금을 일종의 받는 거죠. 그쵸? 그죠? 그래서 형우와 갈라서 하는 길목이 와 있었다.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야, 너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자,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애야. 자, 이제부터 기표를 어떻게 조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일단 얘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있다. 자, 2번이 이제 부모가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가난한 이유가 다 나오겠죠? 부모가 돈을 안 버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시집간 기표 누나가 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이 셋이나 있다. 동생도 졸라 많아요. 꼭 가난하는 특 동생이 존나 많음. 가난 특. 그럴 거면 애를 낳지 않으면 되잖아. 씨발 왜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어? 그럼 내치 말라고 안 낳으면 되잖아. 먹을 사람들이 먹을 새끼들만 5명, 6명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죠? 요즘 밖에서 국밥만 6인분 먹으려고 하면 얼마에 6만 원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알죠? 자, 그래서 기표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를 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뒀대. 아무튼 생활이 말도 아니라는 거야. 재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건데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흡혈귀란 얘기가 대충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재수파들도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 있을걸? 아니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뭐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야.
넘어가시고요. 오히려 기표보다 이 새끼가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중략 부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반장 임형과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단위에 섰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표의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였다. 나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위와 신뢰에 가득한 말로써 우리에게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뭐야? 진짜 미화를 하고 싶은 거니? 그러면 형우는 어떤 인물이에요? 아주 위선적인 인물이죠. 그죠? 일종의 뭘로 기표를 조진 거야? 정치집을 조진 거야, 지금. 그죠? 맞잖아. 맞잖아요? 응. 그래서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를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닐 때 웃는 기표네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듯 열거되었다. 야씨, 이거 좀 나게 너무 매기는 거 아니냐? 그런 가난 속에서도 가난은 결코 겉에 나타나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높게 치하되었다.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도 또 뭐야? 유급을 했기 때문에 유급에 들어가야 됐어.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에 뭉클 뭔가 던져주었다. 그 다음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는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뒀던 건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씨, 저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뻗어져 내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표의 가정사실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을, 그러니까 뭐래,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을 한자란에게 붙들어맨 다음 벌거벗기로 하는 것 같았다. 지금 뭐야, 어쨌든 기표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기표는 그 한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가락을 허겁지겁 건져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야, 기표에 대한 감정이 뭘로 바뀐 거야? 자, 제 공포에서 뭘로 바뀐 거야? 연민으로 바뀐 거죠? 그죠? 혹은 동정으로 바뀐 거죠? 한마디로 이 새끼를 뭘로 만들었다는 거야? 공포의 존재에서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이제 권력의 어떻게 보면 권력을 끌어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한 가지 또 알려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놓은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표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제수파라고도 불려온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무시해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또는 방학 때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기표를 도와온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매달 자신의 귀한 피부를 또 뽑아 그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짜 누가 보면 존나 악마짓인데 이거를 막 무슨 찬양을 하고 앉아있어. 한 달에 피를 3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서 구원하려는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협동과 봉사기여 정신의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했다는 거야. 이 새끼 진짜 도시락도 존나 뺏어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다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를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 이거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죠, 그죠? 1번 볼게요.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뭐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오겠죠. 관찰자 시점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가장 관련한 게 뭐가 있을까? 2번이겠네, 그죠?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의 내용 볼게요. 자,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묻는 것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억이 뭐였냐? 그렇죠, 맞죠? 2번 니은이 아마 무슨 근거로 말하는 거냐?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근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맞겠네요, 그죠? C, 디귿 뭐야, 디귿.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대화 속에 등장하는 부정적 인물이 지닌 문제점을 구체적인 열거를 통해 언급하고자. 구체적인 건 아니죠,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리을이 어디 갔냐?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 낙마라고. 직접 경험했던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맞는 말이겠네요. 미음,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부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3번. 자, 볼게요. 8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독서일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소설의 배경이 1970년대 고등학교라는 것과 이 소설이 1980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설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의 악을 상징하는 인물과 합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위선적인 악을 대표하는 인물. 자,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 기표겠죠? 위선적인 악을 대표하는 인물은 형우, 여기선 형우죠, 그죠? 후자가 보여주는 권력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자의 폭력이 더 두려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폭력의 유형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의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기표는 뭐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폭력. 보이는 거니까, 그죠? 가시적인 폭력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반면에 담임과 형우의 행동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워한다는 점이나 기표의 불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삶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교묘하고 위선적인 비가시적인 폭력의 유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한 딱 3분만 뭐 화장실 갔다 온 시간만 하고 바로 얘기 들어보면 아주 이 새끼가 뭔 개소리를 하나 싶을 정도의 진짜 짜증나는 질문입니다. 왜 윤리적으로 생각하는가? 윤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씨발,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어쨌든 근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결국은 뭐야, 철학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란 말을 꼭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누가 있냐?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자, 요거 조금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자, 첫 번째 요 질문. 나는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왜 윤리적으로 윤리적 행위예요. 윤리적 행위. 자, 요런 물음은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혹은 동물은 서로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등 일정한 방식으로 행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글과는 다른 유형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이건 뭐냐? 방금 얘기했던 거는 뭐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일정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는 구체적인 행위죠, 그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물음이 맞냐 아니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물음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럼 후자의 물음들은 뭐야? 후자의 물음들은 윤리 내부, 그치? 그러면 구체적 행위에 대한 거라는 거는 지금 뭐라는 거야?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에요. 윤리 내부. 살짝 구조가 거지 같죠?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란 것이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뭐야? 뭐에 대한 물음? 윤리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래요. 됐니?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 어떤 철학자들은 거부감을 표명하기도 한다. 자, 요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철학자들, 그렇지, 얘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대요. 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밑에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다. 뭐라고?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자,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에 따르면은 행위의 이유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자, 1번. 자, 첫 번째. 어떤 경우, 뭐인 경우?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야. 그죠?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어떤 경우다? 윤리적인 원칙인 경우. 자, 요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그럼 행위의 이유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없대요. 이런 경우에는요, 행위에 대한 물음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그 행위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른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예를 들어 빈자리 돕기 위한 기부 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윤리에 대한 정의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부를 기부할 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 일단 윤리적인 결심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실천적인 문제는 발생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어쨌든 간에 윤리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한다라는 거는 그럼 실천은 그냥 아예 상관이 없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죠? 문제가 따로 없어요.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의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인법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적 경륜에 머물고 만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말했을 때 칸트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 경륜이래요. 개인적 경륜. 그럼 뭐가 지금 보편적이라는 거야? 얘는 아니란 얘기지. 얘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실천하는 건 말 그대로 개인적인 차원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 따라서 피터 싱거는 이러한 거부의 입장에 대해, 그러니까 이러한 거부의, 여기 봐봐, 여기 이러한 거부의 입장에 대해서 윤리를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인 보편적 관점의 행위를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한마디로 개인적 경륜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는 거야? 보편적인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했니? 한편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부해야만 한다는 생각하고 모르는 거야. 거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자,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합리적인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리적.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대요. 왜냐하면은 합리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성은 아예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한마디로 뭐야? 이 합리성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도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나는 왜 윤리적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뭐야? 윤리적이란 것에 대한 정의가,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나는 왜 합리적이라 하는가? 라는 물음과 같은 유형의 물음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물음은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 이유를 묻고 있음이 된다. 이는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로 묻는 잉여적 물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잉여적 물음이라고 하고 있네요. 아니 씨발 애초에 합리적이라는 게 뭔데? 근데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이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지? 합리성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말이 좀 족같죠. 나도 지금 말하면서 되게 짜증이 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딴 걸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뭐라고 했어? 피터 싱어는 이 물음을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자, 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얘가 말하는 것 중에 봐. 윤리적 정당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요.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전제를 두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방금 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는 물음이 잉여적 물음이라고 했던 이유는 얘가 애초에 합리적이라는 걸 전제했기 때문인 거잖아. 근데 자 피터 싱어는 이거랑 다르게 얘기했잖아. 그치? 이걸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전제된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걸 전제로 깔아서 해석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해야 한다가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한 방식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 이 얘기 자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요거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히 행위의 이유에 대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는 거라서 그죠? 중립적인 입장 그죠? 그러면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는 이런 종류의 물음이라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물음이라는 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행위의 이유, 중립적. 자, 피터 싱어는 윤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서 불편부당한 관만자와 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얘 입장은 요거는 이게 뭐야?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관점. 여기까지 됐니? 괜찮니 지금? 따라서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일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누구라도 아마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만 보편적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해되니? 즉 그 물음은 행위의 개인적인 근거를 넘어서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될 이유들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피터 싱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보편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왜 이렇게 말한 거야? 자, 나는 왜 윤리적인 행위는 뭐야? 구체적 행위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고 전제를 했잖아. 요 구체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됐어요? 이해됐어? 자, 근데 얘는 보편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거부하는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한 거지. 뭐로 가능해? 개인적인 어디 갔냐? 개인적인 경륜뿐이다 라고 했었잖아 처음에. 이건 정확히 반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물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합리적이라는 걸 전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였잖아. 그치? 그죠? 이해됐어 이거? 괜찮아? 근데? 문제를 일단 들어가 봐야 하려나? 문제를 일단 봅시다.
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상황을 가정하여 특정 물음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있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거. 이런 경우 무의미하다는 부분 있잖아. 그죠? 2번 특정 물음에 대한 통념을 소개하면서 야, 통념이 일단 있었냐? 관점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해당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 에이, 이건 절대 아니지. 장단점 없었잖아. 특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3번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특정 물음과 다른 물음들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그치? 특정 물음. 나는 왜 윤리적 행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특정 물음이 지닌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4번 윤리와 관련된 특정한 철학자의 용어를 인용하면서 그건 이건 칸트도 있었고 피터 싱어도 있었죠. 특정 물음에 대한 거부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이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넘어갈게요. 5번 유사한 논리적 구조를 지닌 다른 물음과 비교하면서 특정 물음에 대한 거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뭐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했었잖아. 이해됐죠? 자, 작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자 올해도 어떠냐? 마찬가지 지문이 그지 같습니다. 지문이 그지 같기도 하고요. 그럼 지문이 그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들은 문제로서 먼저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로 보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지문의 이해가 쉬우면 문제가 개떡 같고요. 지문이 개떡 같으면 문제는 풀만합니다.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주장을 했고 얘는 이런 주장을 했고 얘는 이런 주장을 했고 해서 끝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연결하기 힘들어. 여러분들이 아마 연결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자, 2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물음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이 뭐냐?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되는가? 물음으로 적절한 거네요. 자, 보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규범 윤리학과 달리 메타 윤리학은.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방금 이거 첫 마디에 끝났어. 벌써 다 구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실천 행동 원리가 구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뭐만 찾으면 돼? 보편적인 질문만 찾으면 돼.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뭐가 제일 보편적인 것 같아? 4. 맞아요. 끝. 자, 1번 공장신고자. 이거 구체적인 거잖아. 그지? 2번 합법적으로 허용해. 구체잖아. 사치품을 사는 거 구체적인 거잖아. 탄소 발자국 구체적인 거잖아. 그럼 졸라 쉬웠네. 이해됐어 이거? 바로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뒤에 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도 좀 볼게요. 메타윤리학은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물음을 던져봄으로써 윤리적 속성이나 여기서 보면 더 확실해지지. 속성이나 진술,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 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연결되죠. 3번 보기는 윗글을 읽는 과정에서 학생이 글의 흠을 정리해 본 것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되는가라는 물음. 견해 1 뭐겠어? 이거겠지. 견해 2 이거겠지. 그죠? 아니? 자, 견해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뭐인 거야? 개인적 경륜로 본 거잖아. 맞지? 맞아? 그 기준으로 볼게요. 자, 1번 개인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윤리적 원칙이라고 정의할 때 그치 개인적 경륜이기 때문에 보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은 어차피 뭐하다? 무의미하다.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윤리적 법칙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조차 없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이 문제 풀기 쉽다는 얘기예요.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는 당연히 뭐이겠어요? 반박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3번 보자고요. 윤리의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가 없다. 그치? 개인적으로기 때문에 보편적인 걸 요청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는 뭐겠어요? 이미 쓸데가 없는 물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잉여적 물음. 그죠? 그러면 이걸 볼까요? 다 물음에 이미 전제된 내용을 묻는 것으로 잉여적인 물음이다. 거부하는 또 두 번째 입장인 거죠. 맞죠?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라는 뭐라고 반박했어요? 우리는 보편적 관점을 얘기하는 건가 이랬죠. 자, 라는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은 물음이다. 보편적인 거다라는 얘기잖아. 특정한 관점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행위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다. 행위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다. 연결되죠? 지문이 거지 같았지만 문제는 풀만했습니다. 구조만 알면 끝났어요. 2번, 3번 이거 몇 분 걸리지도 않았죠. 4번 위기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수많은 동식물의 죽음과 멸종을 가져오는 댐을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 이건 뭐야? 구체적인 거죠. 옆에 구체적이라고 써주세요. 자, A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근거로 댐 건설에 반대한다. A에게 생명에 대한 외경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다. 거기 밑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다. 한편 B는 이 논제에 대한 판단에 앞서 자신과 A에게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겹친다. 그럼 A가 뭐야? 개인적 견해죠. B가 뭐예요? 보편적인 거죠. 그럼 그 기준으로 볼게요. 자, 1번 A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의 답을 개소리죠? 구체적이니까 얘 아니네요. 1번 틀렸네요. 댐 건설과 관련된 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건 됐고요. 2번 피터 싱어는 B의 물음을 왜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을 여길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맞겠죠. 3번 만약 A가 개인적 경륜로서의 생명에 대한 외경을 주장한다면 일단 여기까지 맞지? A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요청하기가 어려워진다. 그게 개인적이니까 당연히 어렵지. 사람마다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다 다른 거잖아. 그죠? 4번 A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생명에 대한 외경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한다면 A에게 B의 물음은 유의미하지 않다. 자, 밑줄 쳐보자. 유의미하지 않다. 밑줄 쳐보자. 그렇지. 그렇게 바꿔야지. 선지가 개똑같죠? 이런 거 변환도 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변환 안 했잖아. 지금 변환하지 않으니까 지금 방금 같은 반응 나자. 유의미하지 않다고? 이걸 무의미하다로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쉬워. 이건 풀기 쉽잖아. 그죠? 이런 변환이 필요합니다. 자, 5번. 만약 B의 물음에 대해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물음이라고 판단한다면요. 피터 싱어는 이에 대해 해당 물음은 뭐래? 단지 행위의 이름을 이거 맞네. 이거 연결되잖아. 그래서 답이 1번. 여기까지 합시다. 채원이 질문할 거 있지 그럼?